안녕하세요. 저는 사연튜브를 잘 듣고 있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요즘은 제가 살던 시대와는 많이 달라진 생활 방식과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네요. 우리 자식들만 봐도 옛날에 우리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생활 방식도 다르게 가지고 있죠. 워낙에 바쁘게 사는 애들이라 제가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해도 자취하는 제 작은 딸은 여전히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반찬을 가져다 줘도 버리는 게 태반일 정도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희생이 안타까워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집에 들어와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여행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큰아들은 얼마 전 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현재는 거의 인연을 끊은 상황입니다. 평생을 자식 새끼 둘만 쳐다보며 제 한 몸 바쳐 희생하면서 키워냈는데 결과가 이러니 참 씁쓸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 사연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일찍 혹을 둘이나 가진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잘 될 수가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집이 어려워서 학생일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가방끈이 짧았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결혼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라 여겼던 그 남자는 결혼 후에 매일 술만 마시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집에서는 폭언에 폭행까지 하며 말도 안 되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매일 싸웠고 매일 울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랑 같이 살았는데 시집살이를 대단하게 시키는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집에 돈도 벌어다 주지 않은 채 저를 괴롭혔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저보고 돈도 벌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라며 저를 끔찍하게 힘들게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갓난쟁이였던 우리 두 애들도 봐주지 않았던 시어머니로 인해 저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도 하면서 부업거리를 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활을 거의 5년을 넘게 하다가 저는 이대로 살다간 제 인생이 불행하게만 끝나버릴 것 같아 애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 앞으로는 이혼 소리를 보냈고 긴 싸움 끝에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는 제가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돈 한 푼 없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집주인들은 이미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사람들인데 노년을 편하게 지내보겠다며 식모를 구한 거였어요. 워낙에 인자하고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라 우리 애들이 같이 들어가 사는 것도 허락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죠. 우리 애들도 그분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로 잘 따랐고요. 게다가 그 집에서 숙식이 전부 제공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달이 나오는 월급으로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저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사회적으로 꼭 성공시키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 덕에 큰 놈은 의대를 나와 멋진 의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서울권의 대학을 나온 뒤에 공무원 공부를 해서 현재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둘째까지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 저도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시작해볼까 싶어서 30년 가까이를 머물러 있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안주인분과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지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함께 오랫동안 하며 저의 부모님처럼 저도 딸처럼 서로를 챙기며 잘 살았었어요. 지금도 두 분 다 70세와 80세를 넘긴 분들이기 때문에 이 늙은 분들을 뒤로 하고 나온다는 게 저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좀 노년을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온 뒤로 꽃을 좋아하던 저는 야생화 화원을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가게 하나를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본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에게 용돈도 보내주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한 것들을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만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낳은 손주들을 보며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큰아들도 딸 못지않게 저에게 살갑게 잘했어요. 바빠서 집에 자주 오지 못해도 늘 전화로 잘 지내시냐, 식사는 하셨냐, 굶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다 가시라면서 이제는 저의 인생을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는 효자였죠. 그래서 저도 듬직하게 생각하며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신부감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 주말에 저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첫인상은 좋은 편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과 의대를 같이 나온 동기였더라고요. 그때부터 둘은 연애를 시작해서 서로 의사가 될 때까지 사귀고 있었고 둘 다 병원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저는 직업이 의사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좀 깐깐해 보이기는 해도 얌전하게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오래 사귀었으면 서로 잘 알겠네. 결혼해서도 많이 싸우지 말고 둘이서 오래 잘 살아봐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같은 병원인가? 우리 아들은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일 좀 배우다가 원장 자리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성원 씨도 아마 같이 들어와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도 의사셨구나. 아이고, 의사 집안이네. 나는 좀 볼 것 없는데 그 집에서 반대하시진 않고? 아, 뭐 저희 수준이랑 잘 맞진 않지만 그래도 성원 씨가 의사니까요. 제가 뭐 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야 저희 집에서 충분히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아유, 그래도 둘이 결혼하게 되면 나도 그간 모은 게 있어서 부족하진 않을 테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말해봐요. 네,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될 사람은 얌전했지만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인지 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잘했습니다. 물론 그 며느리가 틀린 소리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말에 민망하긴 했어도 수긍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의사 사위가 들어온다고 하니 저희 집 문제는 크게 걸고 넘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아들 부부는 바빠서 저희 집에 자주 못 와 얼굴을 많이 보지 못한다는 것 말고는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여전히 저한테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으며 잘했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영하던 꽃집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애초에 노년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며 지내기로 하고는 작게 시작한 거라 그냥 처음 초기 비용만 좀 날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며 권리금을 1,000만 원 더 받고 끝내버렸어요. 그러고는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우리 첫째가 든든하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딸은 공무원 월급으로 많이는 아니어도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집에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글쎄, 뭐 긴 시간 일을 하던 몸이라 그런지 좀 심심한 건 있어도 그래도 너희가 생활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러세요? 그럼 엄마, 혹시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시는 건 어떠세요?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니?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둘 다 바빠서 집에다가 사람 두고서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만두고 나갔어요. 벌써 몇 번째 사람이 바뀐 거라서 저도 이 사람도 사람 구하는 게 이제 더 힘들기도 하고 해서 혹시 엄마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 살림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물론 그동안 드렸던 생활비보다도 더 잘 드릴 거예요. 그 제안은
다름 아닌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있는 집에 들어가 같이 산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동안 평생을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지냈는데 이번에는 아들 부부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는 게 좀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너도 알다시피 이 엄마가 평생을 남의 집에서 일을 했잖니.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다른 집 살림 봐주는 거 안 하고 싶다. 다른 사람 구해볼 순 없겠니? 어머님, 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간간히 치워주세요. 집이 워낙에 깨끗해서 그렇게 힘드실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건데 힘든 일 안 시키죠. 저의 첫 번째 거부에 이번에는 며느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든 일 없이 그냥 집안 살림만 간단히 봐주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래요, 엄마. 솔직히 그동안 저희 집에 모르는 사람 손 타는 게 좀 찝찝하고 싫었는데 엄마가 와 계시면 저희 둘 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에 이어 아들의 합세에 저는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좀 적적하긴 했기 때문에 아들 집에서 있으면서 우리 집 치우듯이 치우고 나중에 손주들이 태어나면 걔들 보는 재미로 살아도 좋겠다 싶어 수락을 했어요. 제가 수락을 하자마자 아들 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방을 내주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자가였기 때문에 그건 다른 신혼부부에게 세를 주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이막처럼 느껴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딸은 아무래도 걱정을 좀 했지만 워낙에 오빠가 소문난 효자였기 때문에 저한테 잘할 거라 믿고 수락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저의 인생은 그때부터가 또다시 지옥의 길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아들 집에 초대받아 식사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집이 늘 깨끗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만 살림을 봐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왜 그동안 도우미들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식들 집이라 나름 내 살림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치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별말이 없어서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대로 적응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며느리로부터 요구가 하나둘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에 보니까 수건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혹시 저거 빨래하시면서 한번 안 삶으셨어요? 그래? 빨았는데 냄새 안 나길래 아직 안 삶았지. 냄새가 많이 나? 네, 한번 다시 빨래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화장실에서 쓰는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써보니 사실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좀 보면서 며느리가 예민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미세한 것까지 느꼈나 보다 싶어 한번 삶아서 다시 채워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며느리의 요구는 끊이질 않았어요. 어머니, TV 뒤에 있는 먼지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아까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림 오래 하신 분이 왜 그런 걸 놓치셨어요? 좀 다시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금방 치우마. 저는 집이 깨끗한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전 도우미가 일을 잘해서가 아닌 며느리가 워낙에 깔끔한 사람이라 이것저것 요구한 탓에 깨끗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점점 이 요구가 더 심해지고 며느리의 무례함도 점점 커져만 간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나 참 진짜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침대 밑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던데 그거 못 보셨어요? 청소기 거기까지 돌리시는 거 맞아요? 진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좀 참아드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 아까 청소기 다 돌렸다. 머리카락 하나쯤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 그리고 있으면 네가 좀 치우지. 어머니가 여기 계신 이유가 뭔데요? 살림 좀 봐달라고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치워요? 그런 건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예, 내가 진짜 네 식모로 들어왔어? 살림만 조용히 봐주기로 하고서 들어온 거 아니야. 저는 며느리의 무례함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답하지 않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예, 진짜 며느리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 전에 여기서 일해주는 아줌마들한테도 그랬냐? 아주 날 알기를 식모 보듯이 하고 있다.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이 좀 예민한 것도 있고 병원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가끔 더 성질 피우곤 해요. 이제 같이 살고 계시니까 엄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적응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아들은 저를 다독이듯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제 마누라 편을 드는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만큼 서러웠지만 그래도 아들 말대로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며느리의 무례함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들에게도 또 하소연을 했지만 아들은 몇 번 저를 다독여 주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저에게 같이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엉망이면 화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의 집 살림은 잘 봐주시던 분이 왜 여기 와서는 어리버리하게 그러세요? 게다가 매번 며느리하고 다투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저 이제 듣기 힘들어요. 이 사람도 저한테 얼마나 말하는지 알아요? 아주 둘 사이에서 저도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에게 화를 내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저는 조금만 더 버텨볼 요량으로 꾹 참고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최대한 맞춰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를 넘어가도 한참을 넘어가더라고요. 어머니, 그릇을 대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기 투명컵에 손때 묻은 거 뭐예요? 설거지 하시고 수건으로 한 번씩 닦으셔야죠. 대체 그동안 30년 넘게 남의 집 식모살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뭘 믿고 맡길 수가 없네 진짜. 며느리는 또다시 저를 무시하는 말투와 함께 나무라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맞받아 쳤습니다. 뭐야? 야, 이게 어디서 시애미를 개코로 알아도 유분수지. 말 본새가 어떻게 그따위야. 어머니야말로 제발 제대로 일하세요. 생활비 드리는 거 한두 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 거면 제가 왜 어머니 보고 들어오라고 했겠어요. 돈 더 주고 사람 쓰는 게 낫지. 아우 진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낭비야? 며느리는 저에게 심하게 상처가 되는 말까지 하면서 말을 마치고는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집에 더 머무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 딸에게로 갔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제 오빠한테 전화해서는 한 차례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둘도 심하게 싸우게 되었고 그 뒤로 딸은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는 딸의 집에서 같이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 그 집에 짐을 다 두고 흥분된 상태로 몸만 나왔기 때문에 며칠 뒤 제 짐을 가지러 다시 아들 부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들 부부도 오프가 겹치는 날이라 평일인데도 집에 있더라고요. 저는 꼴 보기 싫었지만 당당하게 들어가 제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며느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네, 애초에 그냥 사람 쓸 걸 돈은 돈대로 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당신 어머니도 참 어떻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해? 부모가 돼서 내가 좀 싫은 소리 몇 번 했다고 그걸 못 참고 나가버린다니. 무책임한 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며느리의 소리를 듣고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곧바로 달려가서 뺨따구를 쳐버렸고 그 후로는 소리를 질러대며 맞받아쳤어요. 이 인연이? 너,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싸가지 없는 건 알아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유세는 됐다. 더럽고 치사해서 나 이제 니네 돈 안 받아. 내가 뭐 그게 있어야지만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어디 시어머니를 식모 취급을 해.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퇴! 저는 마지막에는 바닥에 침까지 뱉고는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세상에 이만큼 엄마한테 잘하는 효자 없을 거라고 주변에서도 호언장담했던 내 아들이
나를 바닥으로 밀쳐버렸거든요. 엄마, 지금 이 사람 때리셨어요?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때리세요? 때리기는. 당장 사과하세요. 그 전에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요. 이 자식이 지 마누라한테 정신 팔린 것도 모자라서 지 애미도 못 알아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네가 어떻게? 됐다. 나는 사과 못하겠고 이제 너도 내 자식 아니다. 어디 평생 네 마누라만 물고 빨고 잘 살아봐. 저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발악 아닌 발악을 했고 결국에는 챙기러 간 짐도 아예 못 챙기고는 상처만 잔뜩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하고는 거의 연을 끊었어요. 아들 부부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도 딸도 아들에게 일체 전화를 하지 않았죠. 거의 1년간을 연락하지 않고 지냈고 그냥 아들 없는 셈 치고 사니 가끔 사무치게 마음이 아파도 그럭저럭 잘 지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화를 내며 저에게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엄마, 조만간 오빠한테 전화 오면 절대로 전화 받지 마. 그 인간 분명히 돈 달라고 할 거니까 엄마는 절대 받지도 말고 돈 줄 생각도 하지 마.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몰라.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서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지 장인어른 병원에서 일이 터졌나 봐. 내가 엄마한테도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지금 둘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역시나 딸이 이야기한 이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를 내팽개칠 땐 언제고 이제야 전화를 하는 아들이 몹시도 실망스럽고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세를 주었던 집은 신혼부부에게 아기가 생기게 되면서 그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다시 저는 딸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집으로 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얼마 안 돼서 그 집으로 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를 모르고 애원을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도 성화를 부려 이야기나 들어볼 겸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들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 저희 집사람 병원에서 좀 난리가 났어요. 집사람이 의료사고를 좀 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는 바람에 보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병원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져서 환자가 끊겨 거의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여기저기서 돈 끌어모으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장인어른의 돈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라 엄마 돈 좀 있으면 저 좀 빌려주세요. 안 되면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아주시던가요. 그간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반성한 기색이 보이지도 않고 뻔뻔하게 돈이나 빌려달라고 하는 아들의 태도가 저는 몹시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있어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됐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평생 식모살이만 한 사람한테 무슨 돈이 있겠니? 이 집으로 대출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돈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저희 집도 지금 아예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동안 저희한테 받아가신 거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돌려주신다는 셈 치시고 좀 빌려주세요. 다시 저희 아빠 병원 살아나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받은 만큼 너네 집에서 일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됐다고 썩 꺼져버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일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에게 제대로 인생에 대해 교훈을 해주고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머리를 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돈이 좀 있었어요. 제가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다가 나오면서 30년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저와 가족처럼 지내던 그분들이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 집은 사업하는 집이라 직원들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는 4대 보험도 가입시켜주고 직원으로 대우를 해주며 지냈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나올 때 퇴직금과
그간 고생스럽게 일한 대가라며 상여금을 두둑하게 챙겨주어 3억이란 큰 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거의 중소기업 수준의 퇴직금이라 저는 놀라우면서도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간 모은 돈으로도 충분히 큰아들을 결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은 별로 쓸 데가 없어서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 모셔두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번에 활용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돈과 대출을 좀 받아 보탠 뒤에 내놨다고 하는 아들 부부의 집을 제가 사버렸어요. 집값이 거의 4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제 돈과 대출금을 좀 합하니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딸이 요즘은 재테크가 중요하다면서 공부를 좀 하길래 딸과 같이 상의를 해서 모든 일 처리를 마무리했어요. 며느리가 그래도 안목이 좋은 편이라 나름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이기도 했어서 저에게는 큰 이득이었죠. 처음 계약을 하러 갔을 때 부동산에서 이 둘을 만나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엄마, 저희 집 매입하시는 분이 엄마셨어요? 그래, 나다. 왜? 아니, 이 집 살 돈 있으시면 저희한테 빌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없다고 그러셨으면서 어떻게 저희 집 살 생각을 하세요? 너네한테 줄 돈 없다고 했지. 내가 돈이 없다고는 안 했다. 빨리 도장 찍어. 이거라도 팔아야 너네 병원 살릴 거 아니야. 엄마, 제발요. 이 집 팔아도 부족하다고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유, 됐다고. 몇 번 말해. 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나도 됐고. 뭐 내가 살 집이 이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됐다. 계약 안 하마. 어머니, 계약할게요. 잠시만요. 며느리는 거의 무릎을 꿇은 듯이 저에게 애원을 하며 부동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 애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저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리고는 역시나 계약을 하자마자 저에게 와서는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이내 저에게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저 본인들 살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자식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효도하면서 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노년에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됐다. 노년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뭐 너네 없으면 죽니? 나한테는 딸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러니까 너야말로 네 마누라랑 네 인생이나 잘 챙겨. 저는 그때부터는 진짜로 정내미가 떨어져 다시는 아들 부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살던 집에도 살고 싶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를 주고 저는 여전히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 뒤로도 아들 부부도 저에게 와봤자 떨어지는 콩고물도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도 궁금하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딸은 저랑 달리 아들의 상황과 그 문제의 병원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는지 인터넷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직접 그 병원 자리로 가보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해결하지 못한 건지 그 병원 홈페이지도 없어지고 병원도 다른 병원이 들어서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망해버릴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저한테 유세 부리며 살았는지 저는 아직도 그 애들에게 화도 나지만 불쌍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애들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글쎄요. 저는 앞으로도 이 아들에게 연락이 오면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딸도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했고요. 제가 매입한 아들 부부의 집은 집값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경기도 쪽의 집인데 경기도 변두리여도 곧 개발이 될 것 같아서 집값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년의 재테크에 성공해 아주 여유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고 그게 사무치도록 뼈아픈 경험이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겠죠. 저는 이제 딸에게 집중해 우리 딸이 좋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들처럼 살지 않고 제발 훌륭한 자식으로, 부모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잔소리도 종종 하고 있네요. 이제는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 딸도 좋은 사람 만나 시집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2022년이 되었으니 작년에 있었던 힘든 일들은 다 털어버리시고 올해에는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늙은 어미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